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세 경제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 311페이지네요. 근세 사회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보시죠.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무릇 가를 매매할 때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사로 합의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가와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그러니까 관에 신고해서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매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가격이 저하 4,000장,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000장이다. 그렇죠. 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비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향리직을 세습니다. 노비는 천민입니다. 천민. 두 번째, 설이라 불리라 했다. X. 설은 서자와 얼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최하층인 천인 신분이었다. 노비 맞죠. 네 번째,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양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이거는 관리들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신분제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크게 양인과 뭐를 나뉜다고 그러죠? 천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천제라고 그래요. 과거 응시 자격 그러면 양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양인은 다시 직업, 거주지, 신분에 따라서 양반, 또 중인, 그리고 상민. 상민은 직업에 따라서 농, 공, 상 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천인의 대다수는 누구라고 그래요? 노비가 되겠습니다. 노비. 그래서 양천제라고 해요. 양천제. 그래서 여기서 1번에 향리, 2번에 설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나요? 중인에 해당됩니다. 기술가를 포함해서 중인이고요. 설은 아버지가 양반입니다. 양반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서자 또는 서자 또는 서녀가 되는 거죠. 아들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딸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서자, 그 다음에 서녀 할 때, 서얼 할 때 서자입니다.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되냐면은 얼자, 딸은 뭐가 되죠? 얼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는 상민 어머니고요. 얼은 천민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은 중인 계층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 네 번째, 법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은 누구 이상이냐 그러면은 누구라고 그래요? 양인 이상이면은 과거 응시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인 이상이 되는 거죠. 5번에 관리들 얘기하겠죠. 직역의 대가로. 직역이라면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의 그 직역에 대한 대가로 한 일만큼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3번 노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비추어 고려와 조선의 사회상을 옳게 설명한 것. 우리나라 풍속은 남자가 처가에서 생활한 이후 처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모 또한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한다. 남녀 평등이네요. 근데 밑에 17세기 자료입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니 출가한 딸에게는 제사를 맡기지 말라. 재산도 3분의 1만 줘라. 이랬습니다. 이 여성의 지혜에서 여러분들 17세기 주자가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해서는 책을 뭐라고 그래요? 주자가래라고 그랬죠. 이 주자가래가 뿌리를 내렸던 17세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전, 즉 고려에서 16세기까지,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시기를 구분해서 보시라고 했죠. 그 이전에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남녀 평등입니다. 근데 17세기 주자가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남존 뭘로 돼요? 여비가 되고요. 또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정립이 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정립이 되면서 바로 족보 있죠, 족보.
아버지 중심의 족보가 편찬이 됩니다. 자, 북의 중심을 합시다. 북의 중심의 족보가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재산상속입니다. 균분상속입니다. 에서 17세 이후입니다. 장자 중심 상속을 하죠. 큰아들 중심입니다. 자, 또 하나. 부모 제사를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돌아가면서 자녀 윤회 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요. 누구로? 장자 봉사로 갑니다. 장남하는 거죠. 그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리고 또 시바지를 드리고 근데 아들을 낳게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자가리가 뿌리를 내린 이후에 이런 모습을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혼인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걸 장가하는 겁니다. 장가. 혼인을 하면 장인 집으로 간다. 장가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집 가는 걸로 바뀌어요. 이걸 친령이야, 친령. 시댁 집으로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 집으로 바로 들어가 사는 거지. 시집라고 하는 거죠. 또 장례 칠 때 보면은 화장도 하고요. 불교식 영향입니다. 또 매장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화장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면은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는데 이때는 화장보다는 매장 위주로 합니다. 유교적인 질서가 뿌리를 내리면서요. 죽은 시신도 훼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무데나 매장할 수가 있습니까? 명당 자리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묘자리 쟁탈년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산속 문제가 나오고요. 산속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 때 또 뭐가 풍수 지리설이 유행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세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지금 왜 17세기냐 그러면은 주자가리가 뿌리를 내렸던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여성의 지위, 재산 상속 이런 부분을 나눠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첫 번째 자료는 이전이고요. 10세 이전이죠. 두 번째 자료는 이후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처럼 일반적으로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조선 초기까지 16세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2번과 5번은 같이 묻겠습니다. 2번. 고려와 조선 초기는 현저한 목의 중심의 가족 제도를 유지하였다 했습니다. 자, 고려와 조선 초기는 목의 중심의 가족제도인데 고려나 조선이나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은 북의 중심의 사회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5번 봐봐요. 고려와 조선 시대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이건 조선 17세기 이후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3번. 조선 초기의 재산상속제도는 예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예학은요, 17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예학,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예학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조선 초기의 재산상속제도는 예학보다는 뭐가 더 가깝겠어요? 보학이죠, 보학. 족보를 편찬하고 연구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재산도 가지고 나눠 갖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고려에 비해 조선은 종법의 발달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X. 떨어지죠. 조선의 전반적으로는. 남존 여비로 된단 말이에요. 대체로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때 1번이 적절한 해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향촌사의 어떤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넷째 줄에 보면은 약정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여기서 이게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향약은 조광조가 제일 먼저 친족 단위 향약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기묘사화로 제거됐고 그래서 이왕과 이이 등에 의해서 지역 단위 향약으로 확대 시가 됐다고 그랬죠. 향약의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을 보면은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약정, 밑에 도약정, 밑에 직월, 밑에 농민들은 향약의 조직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약정은 회장이에요, 회장. 오늘날
도약정 부회장입니다. 직원은 지금의 총무입니다. 총. 농민은 자동으로. 이게 향촌 교화 규약이라는 향약입니다. 지역 단위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향약의 덕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공통된 덕목이 있죠. 4대 덕목이에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애속상규, 환난상규에서 4대 덕목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려울 때 서로 돕자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상휴력, 곧 상부상조하자는 거죠. 그럼 지역 단위 향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왕이 만들었다는 애안, 안동적 아닙니까? 애안 향약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애안 지방에 A라고 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관리는 조선시대 때 지방관 파견 제도에 보면은 임기제도 적용되죠. 상피제도가 적용됩니다. 출신이나 고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럼 농민들은 대부분은 소작농으로서 양반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으로서 향약 조직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관리가 와서 야 농민들 얘를 도로를 좀 넓혀야겠는데 삽 하나씩 들고 와라. 가서 노가다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 농민들이 삽 들고 모여야 되는데 관리의 말을 안 따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에요. 임기제입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피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반 지주의 땅에 코가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양반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관리의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토착 세력대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이런 향약이 16세기 이후에 이렇게 지역 단위 향약으로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향약의 확대는 중앙 집권이겠느냐 아니면은 향촌 자치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향촌 자체예요. 국가 통치 체제에서는 위해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향교죠.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 향교고요. 2번은 서당입니다. 3번은 향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말씀드렸죠. 향도라고 하는 것은 매향. 향나무를 뭐 한다는 거죠? 매장한다는 거죠. 향나무를 매장할 때 그 노동력을 뭐라고 그래요? 향도. 물이 도자를 써서 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랑도 이렇게 하듯이 향도죠. 그래서 세 번째 향도의 향도. 네 번째 풍속교와 향촌사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여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하였다. 맞죠? 서원, 향약, 유양소 다 향촌에서의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습니다. 5번 선연에 대한 제사, 또 인재교육, 또 향음주례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향교에서도 했고요. 서원에서도 합니다. 향교와 서원의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향약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위향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중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인들의 문학을 뭐라고 그래요? 위향문학이라고 그래요. 또는 위향문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여향문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중인들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여향문학이라 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전에서 우리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염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염집입니다. 여염집은 도시에 중인 이하 상민들의 일반적인 보통 양반이 아닌 예하 계층 사람들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여염집이라고 그래요. 도시에. 그래서 여염집의 여자를 따서 뭐라고 하냐면 위향문학을 여향문학이라 하는데 곧 여향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인 이하 상민들의 문학을 얘기한다. 조선일 때 중인의 의식이 그만큼 신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중인 신문에 대한 얘기거든요. 1, 2 전부 뭐예요? 1, 2 노비에 대한 얘기죠. 특히 장례원 노비의 송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평민들에 대한 송사는 포도청, 일반 양반 고관 대작들에 대한 송사는 누가 한다? 바로
의금부에 산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신분에 따라서 처벌하는 관청이 달라요. 그럼 만민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공장 안에 등록했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수공업자를 얘기합니다. 수공업자. 공장은 수공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공장이라고 그래요.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고 하죠? 공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으로 분류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양인, 그러니까 양반 중인 상미입니다. 상미는 농공상도 있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칠반 천역도 있어요. 칠반 천역은 지금에는 신량역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신 몸은 양인인데 역하고 있는 것은 천직이라는 겁니다. 그 신량역천직이 칠반 천역이다 해가지고 7개 직이 있어요. 밑에 해설 쭉 내려오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자,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군, 역졸, 조졸. 이 7개 직이에요. 요즘에 3D 업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얘네들은 신분은 양이지만은 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다. 그래서 천인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5번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초운동을 전개했다. 중인들 나오죠. 서울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서울들의 이런 걸 통청운동이라고 해요. 통청운동. 신분 상승운동. 우리도 청여직으로 통하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통청운동은 서울들의 통청운동은 성공했어 일부. 유득공이라든가 발해고를 썼다는 뭐 박재가라든가 다 서울 출신들이거든요. 그래 서울들의 이러한 신분 상승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중인들도 통청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중인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인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하여 조선시대 양반의 성격을 살펴볼 때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양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양반 이 양반이죠. 조선시대 15세기를 기준해서 본다면은 이 양반은 현직에 있는 양반을 뭐라고 그래요? 양반, 즉 문반과 무반에서 성취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성취신분이다. 그러면은 1번 봅시다.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반은 법제적으로 양인층에 속하였다. 그렇죠? 법제상 양반, 중인, 상민 다 묶어서 양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반, 중인, 상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직업이 뭐냐, 직업. 어디서 사느냐, 서울이냐, 시골이냐, 거주지. 그렇죠? 가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직업, 거주지, 가문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은 아닌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2번. 국가는 모든 양반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신분에 맞는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 했습니다. 모든 양반들에게 토지를 줍니까? 천만에. 토지를 준다는 것은 뭐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했어요? 우리 토지제도에서 직역입니다. 직역. 직역의 반대급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일해준 대가로 뭘 준다? 토지를 준대. 토지 자체를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니고 뭘 준다고 했어요? 수조권입니다. 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권리. 이걸 뭐라고 했어? 수조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수조권입니다. 모든 양반 X예요. 3번. 양반들은 첩에서 난 소생들을 서울이라고 하여 차별하면서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서자와 얼자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보세요. 서자, 서녀, 얼자, 얼려 묶어서 이제 서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대체로 가부장적인 집에서의 장은 아버지다. 그 신분도 비록 얘는 서얼이지만은 아버지 신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일로 양반인데 이 양반들은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철저히 비록 내 자식이지만은 꼬리를 쳐버리죠. 그래서 얘네를 서얼들 어디로 이쪽으로 집어넣고
관직에 제한한다거나 또 과거 응시 제한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부당 대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죠. 특히 그 두 번에 걸친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등장했던 태종 이방원 때 서울 차대법이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번이하고 방석이가 세자가 됐죠. 그래서 그걸 세자로 앉혔던 정도전과 방번이 방석이를 치죠.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2차 왕자는 이방원이가 5째 아들입니다. 이성계, 그 바로 위에가 4째. 그러니까 이방원의 형 방간이가 있습니다. 이 방간이를 친 것이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서얼들이,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방간이하고 방석이는 방번이하고 방석이는 뭐요? 서얼 아닙니까? 서얼. 이런 서얼들이 이런 요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법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대 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서얼 차대법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양반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져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 신분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습 신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현재 관직에 있지 않아도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은 나는 뭐가 된다? 양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직이, 신분이 세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는지 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 자료를 만드는 학문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 학문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보학.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내운단 말이에요. 그 보학이란다. 그러니까 예학이며 보학이며 이런 것들은 다 살인문화야. 16세기 이후에 살인문화에서 나타난 거죠. 5번 말씀드렸죠. 양인은 직업 이거죠. 거주지 가문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뉜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 봅시다. 다음 글은 한글 소설 작품인 홍길동전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나. 홍길동의 신분은 뭐예요? 서자죠, 서자. 이게 통상에는 서얼이에요, 서얼. 1. 첩에서 난 소생으로 문과에 응시하는 것 금지. 맞죠? 첩. 이 첩은 이제 양반 아버지에다가 상민 어머니나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2번. 신분적으로는 양이었으나 매우 고된 천역을 담당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구예요? 칠량 역천지. 얘를 얘기합니다. 수군, 나장, 일수, 조군 뭐 이런 얘를 얘기하고요. 3번. 국가의 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낸단 말이에요. 몸값을. 신공을 낸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몸값을 낸다는 얘기는 공노비죠. 노비 중에서도 개인에 소속된 노비가 아니라 공노비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번. 비자유민으로 교육받거나 벼슬길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양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양천지하에서요. 양인이 자유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출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천인은 뭘 한다? 비자유민이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자유민으로서 교육이나 벼슬길에 나아갈 길이 막힌 사람은 천인이겠죠. 천인, 서얼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으로 농병일치에 의해 군역의 의무를 제함했다.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 누구요? 양인이죠. 양인 중에서 누구였어요? 농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군역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농병일치 체제라고 하죠. 농사도 짓고 군대도 하고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농과 병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농병일치라고 일합니다. 자, 거기에 해설에 마지막 줄 봐봐요. 문제 6번에 사는 그러니까 사가 뭐냐? 비자유민으로 어찌어찌 나갈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는 천민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는데 정확히 하면 천민은 아니고요. 천인입니다. 그래서 천인으로 고치세요. 천민이 아니라 천인으로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6조 근세 문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밑줄진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책을 편찬할 때 포함되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전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은 15세기 때 편찬했던 고려사입니다. 특히 셋째 줄.
본기라지 않고 세가라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보인 것입니다. 신후,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강등해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전체 사서에 있었던 뭔가요? 고려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사는 본기, 기전체는 세가, 지, 각종 제도사입니다. 연표, 표, 열전, 개인의 기록이죠. 이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번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사는 번기가 없어요. 왕의 일대기를 써놨던 번기가 없으면 왕의 일대기는 어디로 들어갔냐? 세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가로. 우리가 기전체 사서로서 대표로 고려 중기 때 김부식이 묘책의 성형천도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편찬했다는 뭐가 있죠?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번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5개 챕터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또 뭐가 없냐면 세가가 없어요. 번기, 지, 표, 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 고려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려사.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1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고려시대 때죠. 2번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 안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학시대 때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15세기, 16, 17세기, 18세기 이러죠. 15세기 때, 조선 15세기입니다. 이때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역사의식이에요. 훈구에서 사림으로 바뀌면서 자주 주체적인 역사의식이 4대 존화주의적인 이런 역사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죠. 이 실학자들은 중국사는 중국사고 우리 거는 우리 것이고 나누는 거죠. 우리 거에 대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학의 3대 성격에서 실학자들은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학시대 때 국학 연구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일한단 말이에요. 국학, 우리의 학문이에요. 우리 걸 얘기합니다. 국어와 국사를 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3번. 이건 몇 세기 때죠? 이때죠. 16, 17세기 때 4대 존화주의적인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숭상하던 그런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4번.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킴과 동시 고려사를 자주적으로 편찬시켰다. 이게 이 내용의 고려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5번.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하는 취지에서 편찬된 사설이다. 고려기 때 가면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기, 승려 각훈의 해동고승전 뭐 이런 책들이 전부 다 5번의 맥락에서 편찬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근 이 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밑줄친 이 책은 백성들이 유교 윤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중국의 효자 충신 18 그리고 글과 함께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삼강 행실도예요. 1번과 3번을 묶어서 의학서적입니다. 의서고요. 2번은 음악책이죠. 5번은 의례서입니다. 의례서죠. 여기를 농, 병, 의, 역서의 편찬의 공통점이 뭐라고 해요? 우리 것에 맞춰서 편찬했다. 즉 자주적이고 뭐다? 주체적인 성격에서 편찬된 책이다. 좀 세분하면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발, 우리 지형 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 우리 몸에 맞는 의료 개발, 한양을 기준한 달력, 칠정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들의 공통된 목적은 우리 것화 시켰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삼강행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훈민정음이죠.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은 15세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주체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은 기역, 의학서입니다. 향약 집성박, 세종대, 니은 뭐죠? 역서죠. 칠정산, 의학서 나와 있고. 리을은 뭐예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광해군대 때 누구? 허준이죠. 그래서 외란 이후에 전쟁 이후에 기근, 질병이 만연했었죠.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편찬했던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디귿은 이암, 고려말 충정왕제 때 이암이 원에서 가지고 온 농서이지 조선의 자주적인 농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농서 편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서 가장 오래된 농사서로서 세종대 때 뭐가 있죠? 농사직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존하고 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농서에 해당이 됩니다. 세종대 때죠. 자, 그래서 농상집요하고요. 이 농사직설하고는 혼동하지 마세요. 농상집요는 고려말 이암이 원에서 가지고 온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농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줄 긋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박스에 그는 누구냐면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장영실입니다. 부산 동네의 공로비였고요. 나중에 신분이 정삼품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종말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망한 경과는. 자, 그러면 이 장영실에 대한 설명인데요. 1. 중국으로부터 시연역을 도입했다. 이거는 시연역은 지금 역사에 아까 뭐가 있었나요? 칠정산이 있었잖아요.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얘기한다고 했죠. 칠정산. 이거를 우리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주체적인 성격의 달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효종대 때 있죠. 효종대 때. 효종대 때에 김육이라는 사람이 시연역을 도입을 해요. 조선 후기 청나라 때 달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시연역을 사용하다가 1895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시연역으로 1895년 11월 17일 날 태양역이 사용이 되면서 1895년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이에요. 그럼 기존의 시연역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연역은 시연역대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음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연역 아닙니까? 우리가 음력과 양력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해서 1번에 보시면은 중국으로부터 시연역을 도입하였다는 효종대 때 김육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육에 의해서. 자, 두 번째. 해시계인 앙부일구 제작에 참여했다. 15세기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선봉장이 됐던 사람이기도 하죠. 장영실입니다. 3번.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내 이거는 선조 때 외란 때 활용했다고 그러죠. 이장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격 진천내가 뭐냐면 요즘에 크레모아라고 있습니다. 크레모아. 뭐 크레모아라든가 뭐 폭탄이라든가. 그러니까 뻥 터져서요. 여기서 뭐 철심 같은 거, 못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살상용이죠. 그걸 비격 진천내라고 그래요. 우리 기본서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4번. 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누구죠? 타산, 정약용입니다. 18세기 정조 때죠. 5번. 동의보감, 누군가요? 허준이죠. 광해군대 때. 장영실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주택, 사원, 정자의 건축 양식이 비합됐다고 그랬죠. 16세기 뭐예요? 서원 건축입니다. 이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지금 보면 첫째 줄에 주택,
사원절입니다. 정자의 건축 양식을 취함한 것이다. 주택에서는 내부 구조의 모습이에요. 내부 구조. 사원에서는 건물의 배치 양식입니다. 건물 배치. 정자는 위치 선정입니다. 이거를 다 취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장점이란 장점 다 취함한 것이다. 그래서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다. 살인 문화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1. 옳지 않는 거죠. 향약의 보급. 2번 서원. 향약과 서원과 유향소, 예약, 보약, 향사례, 향음주례 다 살인 문화예요. 4번에 유교윤리를 향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노래가 있다. 그렇죠? 유교윤리. 위아래로의 질서예요. 5번 향사례, 향음주례. 주례입니다. 향음주례예요. 레자가 오탈자가 났죠? 레로 돼 있나 이렇게 그죠? 이게 아니고요. 레입니다. 의례할 때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향음주례. 다 살인문화죠. 3번 토간제도에 의해 관직을 받았다 했습니다. 세종대 때인데요. 토간제도는 세종대 때 여진을 토벌하고 어디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사군 육진을 설치하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가 확산이 됐어요. 이 지역에는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요. 이 지역민으로 하여금 다스리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토착관리다. 그래서 토간제도라고 해요. 이건 조선시대 때 지방관 파견의 원칙, 즉 상피제도에는 어긋나죠. 근데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한시적으로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토간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세종대 때 얘기해요. 그래서 3번은 지금 15세기, 나머지는 16세기 이후 살인들의 문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가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주리, 주자서저료, 성악십도. 누군가요? 이왕이죠. 나번 주기, 성어문답, 성악지벼. 누구? 이이죠. 성악십도와 이왕의 성악지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왕 이입니다. 1. 가의 문인과 이왕과 성원의 문인들이 결합해서 기호학파를 형성했다 그랬죠. 기호학파는 서인, 이입니다. 이.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돼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가 있다. 주리 철학. 이거는 이왕이죠. 가가 돼야 돼요. 3번, 가의 사상이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줬다. 이왕의 성리학이 주리 철학입니다. 외란 이후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4번, 나는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이거는 성학 10도입니다. 성학 10도. 그러니까 군주의 학문이에요. 성학은. 10개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려놨습니다. 선조 때 선조가 16살의 나이로 왕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선조가 어떤 그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이와 이왕이 성악 10도와 성악 지벼를 각각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가나 모두 노장 사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노장 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이, 여기서 나죠, 나. 이 계열이지 가, 이황 계열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의 이황 계열은 정통 성리학자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통 성리학자. 오로지 바로 성리학의 존화양이 사상이 있었죠. 그 존화양이 사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얘네들이었다. 가와 같은 이함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선 후기의 그림에 나타난 문화적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부 18세기 이후죠. 정선,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진경산수하죠.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진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렸다 해서 뭐라고 하죠? 진경산수하다라고 일합니다. 이 진경산수하는 부관법이라고 있습니다. 부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식의 이렇게 보는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여기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는 그린 그림. 이걸 부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평관계에서의 원근법하고는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세 번째 디귿은 이 풍속화가죠. 신윤복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애환을, 김홍도는 주로 평민들의 애환을 담았고요. 강세왕, 이게 서양화법, 이른바 음양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영통꼬리 구도입니다. 기억. 1번 기억 니은은 민중의 기복적 염원과 미의식. 이거는 지금 그 정선과 신윤복의 그림이 아니라 일본 선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런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민화란 민화. 작자 미상의 작품이었던 이 민화라고 일합니다. 뭐 우리 교재 보면 까치와 호랑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니은 신윤복 김홍도입니다. 은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과 부녀자와 일반 상민들의 모습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 번째. 기역과 디귿은 중국과의 문화교를 통해 중국 화풍을 모았다. 기역, 디귿, 정선, 김홍도인데 정선의 그림이 중국 화단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귿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도의 서당도는 풍속합니다. 네 번째. 디귿은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를 구사해서 도예지 양반의 풍류생활,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 뭐야? 니은이죠. 양반과 부녀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놨습니다. 5번. 리을은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으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했습니다. 리을 5번에 얘기하고 있는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이라 한다면은 군마도가 있습니다. 군마도. 이 말이 막 달려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 군마도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승업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는 뭐냐 하랬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입니다. 의궤, 그러니까 어떤 그 의례 행사에 관련된 사람이 죽었을 때, 뭐 무슨 잔치가 있었을 때, 왕의 생일 때, 하여튼 각종 행사 때 필요한 내용들을 글과 그림으로 써놓은 것이죠. 이걸 의궤라고 그래요. 뭐 조선왕조 의궤가 대표적이죠. 시정기는요, 일본에 그때그때 일어난 기록. 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사초는 왕조실록을 쓰기 전에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써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사초라고 그러죠. 사초 문제 때문에 터졌던 사화가 첫 번째 무오사화였죠. 1498년 무오년 연산군 4년이었습니다. 5번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의 선정을, 왕이 정치 잘했던 거 있죠. 따로 뽑아가지고 써놓은,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이 국조보감은 다음 왕 때에 정치 참고서로 이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 의궤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문화사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근대 태동기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